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자, 489페이지 청소년 보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 먼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데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죠. 제외된다는 말이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즉,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갖다가 연 19세라고 합니다. 연 19세. 자, 그 아래 판례를 보시면 셋째 줄에 이 청소년 보호법은 그냥 19세 미만, 그 다음에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만 그냥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하한을. 몇 세 미만만 규정하고 있고 몇 세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셋째 줄에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는 끝에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연령의 하한인 9세 이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청소년 보호법은 하한이 없어. 하한이. 근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뭐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서 출입 고용시킨다든지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서 고용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출입이 문제되는 것이죠. 출입이 이 모든 나이대 다 출입시켰을 때 출입시킨 걸로 처벌해야 되느냐. 너무 어린애들은 또 아니잖아요. 또 어떤 위험성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애들 이 청소년 기본법처럼 9세 이상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기 없고 그런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애기 없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자, 2번에 둘째 줄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이때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실제 나이가 대부분 다 호적 나이랑 똑같지만 특별히 별도 정확한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컨대 호적에는 1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 떼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출생 증명서에는 6월로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병원 출생 증명서는 6월인데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11월 달 신고한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태어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왜?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공부 늦게 올렸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고요. 자, 아래 청소년 유해업소가 출입 고용 금지업소가 있고 그냥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그 다음에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 여기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의 청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위의 일이 일반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이 성인 게임 제공업을 우리가 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성인 게임장을 일반 게임 제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 게임 제공업이 성인 게임장인 것이죠. 성인 게임장이니까 당연히 청소년 출입 안 되죠. 여기 청소년 게임장은 당연히 청소년 출입 되죠. 그러니까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이게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고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고 그다음에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 이게 고용 출입이 다 금지되는 업소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문자를 딴 건데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청티 입은 숙모가 저 얼라들은 누구 가를 헷갈려가지고 누구 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티 입은 숙모가 호소하는 값이 10,000원만 달라는 것이죠. 청티분 숙모가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자,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위는 그냥 우리 군대 가면 나라를 전투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엄청 하죠. 그래서 군대 작업 이런 거 좀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위.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위에가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 아래가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그렇게 있습니다. 각각이 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 게임 제공업, 성인 게임 제공업이라 해서 그것이 고용 출입이 다 금지되는 업소고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그것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시작하니까 청소년 게임 제공업 청소년 당연히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출입은 가능하잖아요. 대신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오른쪽 판례를 보시면 1번에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립 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립 판매 그러니까 주간에는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호속하러 호프 소주방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 술집이 있죠. 주간에는 음식 판매하고 야간에는 호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업소 제한을 뭘로 할 것이냐. 하여튼 실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낮에는 청소년 낮에는 그냥 음식점이니까 청소년 출입 고용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호속하러 운영하니까 주로 술을 팔니까 호속하죠. 호속가. 그때는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유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죠. 그래서 이런 때는 야간에만 그 제한이 걸리는 그 시간에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로 해석합니다. 자, 아래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어요. 청소년 유해업소는 성접음, 장구학, 풍유차입니다. 그래서 성접음, 장구학, 풍유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청소년 유해 행위의 종류이고 또 강도의 순서입니다. 이 처벌 강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성적 접대 행위, 유흥 접객 행위, 음란 행위, 청소년한테 음란 행위를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장애 기형을 관람시키는 행위, 청소년의 장애 기형을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하게 하는 행위, 학대하는 행위, 풍기문란, 이게 혼숙 등
풍기물란하게 하는 행위. 유,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하여금 차배달을 외부로 차배달을 시키는 행위. 이게 청소년 유해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하면 처벌이 어떻게 처벌해? 자, 10년 이하로 처벌하고요. 5년 이하로 처벌하고, 이 풍요차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대신 이 중에서 성적 접대 행위는 특별히 청소년 몸팔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빼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10년 이하는 똑같은데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이렇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성접음, 장구학, 풍요차, 이게 청소년 유해 행위이고, 또 그 유해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강도 순서대로 적혀 있다. 그렇게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가장 큰 줄거리가 좀 전에 봤던 청소년 유해 업소,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행위 두 가지를 규정한 것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한테 유해하니까 어떤 일부 업소는 출입 고용을 다 금지시켜놓고, 일부 업소는 고용만 금지시켜놓고, 그런 업소에서 출입 고용시키든지 고용을 하든지 하면 처벌하는 법률이 청소년 보호법이고, 추가로 청소년 유해 행위, 청소년한테 유해한 행위를 규율한 다음에 그것을 어긴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관련 판례 1번에 우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나이 기준이 지금 연 19세잖아요. 연 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이 된 사람은 제외, 즉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연 19세라고 하죠. 자, 근데 옛날에는 이게 18세 미만이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19세 미만인데 옛날에는 18세 미만이고, 그때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18세 미만이 옛날 법령 그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이 가사가 설사, 그의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즉 보호자한테 동의 받아도 청소년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호자한테 동의 받으면 청소년 출입시켜도 되고, 뭐 청소년 술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보호자들 미쳐버릴 거야 진짜. 이 아새끼들이 이거 동의해달라고 막 엄청 와서 개 땡깡 부릴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동의를 해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를 해도 하여튼 청소년 출입, 고용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자, 저 맨 밑에 3번을 보시면 청소년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효력. 자, 1번은 청소년 유해 행위 관련해서, 2번은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즉 청소년 유해 업소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 행위 관련해서, 또 청소년 유해 업소 관련해서 그 업주들이 청소년하고 가지는 채권은 완전 무효입니다. 무효. 아까 성매매랑 똑같은 것이죠. 이 나쁜 어른들이 청소년이나 또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채권 채무관계로서 그냥 얽어매지 못하도록 가지고 있는 채권 채무는 다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자, 넘어가서 아청법으로 가는데요. 아청법 거기 넘어가서, 자, 495페이지 아청법상 성매매하고, 아청법상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하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거기 4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 아청법상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상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하여튼 뭐 특정 불특정 상관이 없어요.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사귀다가도 돈 주고 했어, 이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입니다. 불특정. 이 불특정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특정성을 중요시 않는 것이다. 반드시 그냥 불특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사귀다가 성행위하고 돈 주면 성매매 아닙니다. 그 목적 자체가 사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귀다가 성매매 하면서 돈 줘. 그래서 성매매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죠. 사귀려고 하는 거지. 그냥 사귀다가 나 뭐 명품 백 사주면 성행위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한 것은, 그것은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가 사귀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청하고 사귀다가 뭘 주면서 성행위를 해. 그러면 성매매라니까요. 뭘 주면서. 그래서 하여튼 이 아청법상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불특정 제한이 없고, 일반 성매매는 불특정 제한이 있고요. 자, 행위 태양이 일반 성매매는 성교 유사성교죠. 아청법은 더 넓죠. 그러니까 아청한테는 조금 비슷한 거 해도 다 그냥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교 유사성교 접차까지, 접촉 노출행위 자유행위까지, 그래서 성교 유사성교 접차까지 들어가고요. 자, 대가관계가 일반 성매매는 금품 제한상 이익입니다. 근데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제한상 이익 플러스 직무 편의제공까지, 직무 제공, 편의제공까지 다 거기 들어가고요. 자, 아청법상 미수범 처벌 여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하고 비교되냐면, 오른쪽에다가 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업동침 이렇게 적어 놔 주십시오. 이것은 미수 불처벌이죠.
성폭력 처벌법상 미수범 불처벌하는 것이 공업동침입니다. 공업동침. 그래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유력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눈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아청법이 있고 성폭력 처벌법이 있어요. 아청법이 세? 성폭법이 세? 성폭법이 겁나 세니까. 성폭법은 하여튼 성폭법 걸렸어. 이번 생 끝이요, 끝. 이번 생 그냥 포기야, 포기. 그냥 하여튼 죽여놓는다니까요. 성폭력 처벌법 너무 형량이 세. 하여튼 성폭력 처벌은 엄청 세니까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해요. 그래서 일부만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아.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일부 범죄,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외우고, 아청법은 성폭력 처벌법에 비하면 약해요. 약해서 아청법은 대부분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고 일부 강한 범죄만 미수범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아청법에서는 일부 강하게 처벌하는 거, 미수범 처벌하는 거 이것만 외워요.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대부분 다 미수 처벌하니까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일부,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것.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이제 하찮은 범죄들만 외웁니다. 그래서 자, 아청법에서는 강강창매예요. 미수범 처벌하는 것이 강강창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쓸 필요 없이 강강창매예요. 이 강강창매에서 강강이 강간 강제추행, 그다음에 강요입니다. 강요행위. 강간 강제추행, 그다음에 강요행위. 이 강요행위의 행위 태양이 폭 영업선이야. 그래서 강폭 영업선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강강창매, 강폭 영업선 이렇게 외워주시고, 성폭력 처벌법에서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공업동침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청법만 이제 딱 보면, 자, 강강창매, 강간 강제추행, 그다음에 강요행위. 그 강요행위 행위 태양이 폭영업선입니다. 이 폭영업선이 뭐냐면, 자, 아청한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이 구성요건을 보시면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도록, 즉 아청 몸 팔게끔 강요하는 것. 그 강요하는 행위의 태양이 폭행으로, 선불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업무 고용관계 이용해서, 영업으로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끔 한 자, 즉 아청을 몸팔게 한 자, 그것이 강요행위입니다. 강요행위. 그래서 자, 강강창매, 강강강제추행, 강요행위 받고요. 그다음에 창매, 아청 성착취물인데, 아청 성착취물이 뭐예요? 아청 포르노죠. 아청 포르노가 아청 성착취물이다. 아청 포르노, 아청 성착취물, 뭐 소지, 배포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작, 수입, 수출만. 아청 포르노, 제작, 수입, 수출만. 그다음에 이제 매매행위입니다. 이 매매행위가 아청 성매매예요? 아닙니다. 아청 성매매는 좀 가벼운 죄고, 이 아청 매매행위가 아청 인신매매예요.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될 것을 알면서 돈 받고 팔아넘긴 새끼, 개새끼. 그것만 이 처벌합니다.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강강창매, 강폭 영업선, 강강창매의 매가 아청 매매행위인데 아청 성매매가 아니에요. 아청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될 것을 알면서 돈 받고 팔아넘긴 놈. 자, 맨 밑에 신고 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자, 일정한 신고 의무자가 있죠. 그 사람이 자기가 보호해야 할 아청을 성매매했어. 그러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오케이? 이게 이 중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왼쪽 하단에 동그라미 3번도 있죠. 아청 성매매 중에서 16세 미만 아청 성매매했어. 그러면 역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했어. 또는 16세 미만 아청을 대상으로 했어. 그러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 오케이?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것은. 왜냐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성폭력 처벌법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나머지 특례 조항들이 성폭력 처벌법이랑 유사하고 또 똑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를 보시면 498페이지 저 4번에 아청 대상 성범죄 신고. 이 신고 조항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일정한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오케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일정한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자, 5번에 아청의 선도 보호. 첫줄 끝에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 아청법상 대상이 뭐냐면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즉 몸판 아청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이랑 똑같죠. 성매매 처벌법에서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자로 봐가지고 처벌하지 않잖아요. 몸을 팔았어도. 여기 아청법도 똑같죠. 당연하지. 아청은 피해자지. 꼬드긴 놈이 나쁜 거지. 물론 그 아청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 아청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6항에 신상정보 공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폭력 처벌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제 미리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있고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있어요. 신상정보 등록은 소관이 법무장관, 신상정보 공개는 여가부 장관. 오, 나이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장관, 신상정보 공개는 여가부 장관입니다.
자, 7번에 그래서 공개 명령의 집행을 보면 여기에 여가부 장관과 법무장관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여가부 장관이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를 할 때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어? 등록의 주체인 법무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법무장관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공개하는 사이트가 뭐예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영어 그 URL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sexoffender.go.kr입니다. 거기 누구든지 다 인증만 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딱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냥 내 집 주변에 누구 있는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명령은 여가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집행합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여가부 장관이에요. 자, 근데 2항에 법원은 공개 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14일 이내 법무장관한테 송달해야 돼요. 그러면 법무장관이 아래 끝에 공개 정보를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 자료를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이 법무장관한테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 아청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함정수사 특례입니다. 여러분, 함정수사에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가 있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가 있죠. 범위 유발형이라고 하면 너 범죄 저지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야 히로뽕 좋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이제 먹게 하는 것이 범위 유발형이고, 기회 제공형은 히로뽕을 찾는 새끼가 있어. 그 사람한테 야 내가 히로뽕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기회 제공형 수사입니다. 범위 유발형은 위법이죠. 위법. 기회 제공형은 합법. 범위 유발형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가 비위죠. 비위,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기회 제공형이에요. 왜냐? 범위 유발형은 위법해서 안 돼. 두 개 다 기회 제공형이야. 두 개 다가 다 기회 제공형인데 신분 비공개 수사는 좀 소극적인 것이고 신분 위장 수사는 좀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가짜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또는 그 포르노도 막 소지했다가 막 팔 수도 있고 막 등록하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적극적으로, 그것이 신분 위장 수사입니다. 자, 소극적인 함정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 적극적인 함정 수사, 신분 위장 수사. 자, 먼저 신분 비공개 수사를 보시면요. 다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분 비공개에는 허위 신분 고지도 포함됩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이 경찰관인데 이 수사 특례, 이 함정 수사를 하면서 나 경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 삼성 다녀 똑같은 거지. 대신 삼성의 신분증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 그것은 신분 위장 수사죠. 적극적으로 막 어떤 신분증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신분 위장 수사로 가는 것이냐. 말로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또는 말로 나 노가다 뛰어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분 비공개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분을 비공개하고에는 허위 신분을 고지하는 것도 신분 비공개 수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대상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기억에 아청 성착취, 아청 포르노죠. 아청 포르노 제작 배포, 아청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인터넷상에서 아청 꼬시는 놈들, 그다음에 니은의 성폭법상 아청 신체 촬영물 반포 등, 영리 목적 아청 신체 촬영물 반포 등, 이걸 갖다가 다 합해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 이 신분 비공개 수사의 대상하고 신분 위장 수사의 대상인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는 똑같습니다. 대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똑같습니다. 자, 2번에 신분 위장 수사를 보시면, 자, 사경 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자, 충분성, 오케이? 충분성.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이게 뭐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 때 보충성, 보충적으로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보충적으로만. 이게 이런 것 갖다가 보충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비공개 수사하고 신분 위장 수사가 있는데, 신분 비공개 수사는 소극적, 신분 위장 수사는 적극적인 거기 때문에 신분 위장 수사 적극적인 거, 이것은 요건이 두 개가 붙어요. 충분성, 보충성. 충분성, 보충성이 붙고, 자,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만들고 이용하고 할 수 있게끔 기억에 중간에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니은에 유장신분을 사용해서 계약까지 할 수가 있고, 그래도 고의 중과실을 넣었으면 나중에 이것을 이행할 의무를 안 진다니까. 범죄자 지금 때려잡으려고 여기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을 넣었으면 이행할 의무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디귿에 아청 성착취물 또는 끝에 촬영물, 복제물의 소집, 판매, 광고, 판매, 광고까지 하면서 그걸 살려고 하는 놈들 잡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수사 특례 절차를 보시면 비가 소극적인 것이고 위가 적극적인 것입니다. 자, 신분 비공개 수사.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통상적으로 시도청 수사과장이죠. 시도청 수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자, 신분 위장 수사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서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래. 3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자, 신분 위장 수사, 적극적인 함정 수사는 영장처럼 법원의 통제를 받게끔 해놨어요. 오케이? 대신 소극적인 신분 비공개 수사는 그냥 상급 경찰관서, 시도청 수사과장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놨고, 적극적인 함정 수사인 이 신분 위장 수사는
영장처럼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자, 3개월 초과 썼고 총기간 1년을 초과 썼고요. 3개월 총기간 1년. 자, 3번을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통제 죄송합니다. 자, 국수본부장은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국수본부장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신분 비공개 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또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대상이 뭐야?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보다 신분 이정 수사가 훨씬 더 중대한데 왜 신분 이정 수사는 건드리지 않고 신분 비공개 수사만 이렇게 해? 신분 이정 수사는 영장처럼 법원의 통제를 받으니까 추가로 여기 다른 국경이나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더 국경위하고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좀 언밸런스하지만 강한 것은 상시 국회 통제를 법원 통제를 받게 해놨기 때문에 국경위나 국회 통제는 약한 것, 신분 비공개 수사만 국경위,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해놨고요. 자, 면책을 보시면 자, 특례 수사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 중과실만 없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2번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고 3번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 중과실만 없으면 봐주려고 이 함정수사 특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스토킹 처벌법 자, 정의의 1호에 자, 스토킹 행위란 중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아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 행위입니다. 자, 스토킹 행위에 이제 행위 태양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주거 침입 행위는 없고요. 네, 거기 옆에다가 하나 적어주십시오. 건조물 손괴도 없습니다. 건조물 손괴. 뭐 담벼락을 때려 부수거나 뭐 이렇게 건조물 손괴는 여기 스토킹 행위 태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 침입을 해. 그럼 형법상 주거 침입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고 네, 건조물 손괴를 해. 그럼 재물 손괴죄 별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형법상. 그래서 이 스토킹 행위의 행위 태양에 주거 침입은 없고 또 건조물 손괴도 없어요. 자, 스토킹 행위가 있고 스토킹 행위를 하면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행위하고 스토킹 범죄하고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에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 자체가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피해자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서술 방식이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똑같아요.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피해자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하고 스토킹 행위 상대방. 왜냐면 스토킹 행위를 할 때 목적 대상 말고 그 언니나 동생 또 쫓아가서 뭐 물어보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만 피해자고 피해자 등이라고 하면 피해자 플러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이게 피해자 등이고요. 자, 3조 응급조치, 4조 긴급응급조치, 저 9조 잠재조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자, 가폭법, 아동학대법에서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뜻은 똑같아. 근데 명칭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응급조치가 현장 도착해서 바로 하는 것이 응급조치죠. 자,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여러분 입법권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통상 우리 경찰권의 발동이 할 수 있다죠. 그런데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최초 현장에 도착해서 하는 거 조치해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래? 우리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 아동학대 현장, 이 스토킹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아이 뭐 싸우고 그래 뭐 이런 걸로 뭐 신고하고 그래 하면서 대충 말로 치고 그냥 와버렸어요. 나 왔는데 살인사건 막 신고 나고 막 경찰 온 다음에 막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입법권자가 경찰한테 지상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니네 경찰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현장에 가면 무조건 조치하라는 거야, 강행적으로. 그래서 응급조치는 해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답니다. 자, 긴급응급조치는 우리 사경관이 하는 것이고 잠정조치는 이 법원 판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최초 도착해서 하는 응급조치만 해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종류가 경수안보, 백통, 경백통 전유입니다. 경수안보, 백통, 경백통 전유. 오케이? 경수안보, 백통, 경백통 전유. 저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그때 가서. 예. 하여튼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지 않으면 뭐 개가 안 나. 이거 1000번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딱 외우고 그 외우는 것을 한 번에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적어놓은 다음에 그냥 나올 때마다 보는 거지. 보면 언젠가는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응급조치부터 보시면 사법경찰관리 3조 사법경찰관리는 끝에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호에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경찰이 그냥 대충 씨부리고 오니까 그냥 입법권자가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이죠. 최초 도착해? 조치하란 말이야. 이게 입법권자의 지상 명령이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경수안보입니다. 자, 제지 중단 통보, 네, 처벌, 서면 경고. 자, 서면 경고 그다음에 분리 및 범죄 수사, 그다음에 절차 등 안내, 그다음에 사후에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가로 열고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해요. 이게 뭐랑 똑같아? 가포법이랑 똑같습니다. 대신 아동학대에서는 그 얼라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에서는 동의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표현이었고, 나머지 스토킹하고 가정폭력에서는 이 보호시설 인도가 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아동학대에서는 그 동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가정폭력, 그다음에 스토킹에서만 보호시설로 인도하려면 피해자 등 동의한 경우에만. 자, 긴급응급조치 백통. 이게 가정폭력 아동학대에서는 격백통이거든요. 다 가정폭력 아동학대에서는 긴급 임시조치, 거기는 용어가 조금 다른데 긴급 임시조치, 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조치가 긴급응급조치 격백통입니다. 격리, 그다음에 100m 접근금지, 정기통신 접근금지에서 격백통인데 스토킹에서만 그냥 백통입니다. 백통. 자,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5조에 긴급응급조치 승인 신청.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 승인을 판사에게 청구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검사는 48시간 내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고요.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9조 잠정조치로 가지면 잠정조치 할 수 있다. 응급조치만 해야 한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경백통 전유죠. 원래 이제 경백통이었는데 유치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죠. 전자발찌. 유치적 전자장치가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유치적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와서 경백통 전유가 됐습니다. 자, 7항을 보시면, 자, 1항 2호, 3호, 3호의 2에 따른 잠정조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호는 빼고, 1호는 서면 경고니까 기간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자, 1호는 빼고 100m 접근금지, 정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적 전자장치 부착, 이것은 3개월이고요.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1개월입니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1개월. 구치소, 유치장 유치만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2호, 3호, 3호의 2. 그래서 백통 전이죠. 백통 전은 2차례 연장할 수 있고요.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백통 전유에서 백통 전은 3개월, 그다음에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2차례. 구치소 유치장 유치는 1개월 연장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 2차례 연장할 수 있고 1개월 연장할 수 없고요. 자, 18조 스토킹 범죄. 자, 그냥 일반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원래 반의사 불벌죄였는데 반의사 불벌죄 폐지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처벌하는 거죠. 오케이? 자,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자, 이번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 스토킹 범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역시 뭐 반의사 불벌 아닌 것은 뭐 옛날부터 반의사 불벌 아니었고. 그래서 일반 스토킹 범죄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 스토킹 범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자, 넘어갈게요. 자, 503페이지 실종아동법. 자, 아동 등이 18장치입니다. 자, 실종 당시 18세 미만.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이 정신 관련된 거,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환자. 그래서 이 아동 등이 아동만이 아니라 18장치.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종 당시입니다. 실종 당시. 자,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인데 거기 가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가출이는 18세 이상이잖아. 그죠? 가출이는 18세 이상입니다. 근데 18세 미만에 또는 뭐 장애, 뭐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가출을 했어. 그래도 실종 아동 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종 아동 등하고 뭐 가출인하고 원래 이제 뜻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가출인은 18세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18세 미만이라든가 장애, 치매 이런 분들이 가출하면 그것도 실종 아동대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가출은 제외한다 그러면 가출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으니까 가출을 제외한다 또는 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꼭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이 가출을 하면 또 장애, 치매 이런 사람들이 가출하면 당연히 엄청 위험한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종 아동등 개념에 거기 들어갑니다. 자, 보호,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자인데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보호자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래? 보호시설이나 그 종사자는 보호자를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보호자를 찾아줄 의무가 있고 협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자는 아니지. 보호자를 찾아줄 의무 또는 보호자를 찾아줄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사람이니까 보호자는 아닌 거죠. 자, 보호시설은 거기 굵게 써놓은 것이 사회복지시설 및 뭐냐면 여기서 앞쪽에 사회복지시설은 인가받은 시설 및 뒤에는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즉 비인가시설이죠. 즉 여기 보호시설에는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다 포함합니다. 왜 그래?
여기 보호시설을 왜 정해놨냐면 공무원이나 경찰이 이 시설을 가면 협조해줘야 돼. 근데 인가시설만 협조해줘야 되고 비인가시설은 협조 안 해줘도 돼요? 비인가시설도 협조해줘야 되지. 왜 그래? 비인가시설에 출처? 하여튼 정확한 이력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엄청 높죠. 왜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눈에는 막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안 보이지만 다 이렇게 숨어 있지. 이런 시설 같은 데에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인가받은 시설이건 비인가 시설이건 명수에 따라서 보조금을 줘요. 그러니까 비인가 시설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 거기에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찾아주지 않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이 주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들 유전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가지고 프로파일링 시스템, 인적사항 이런 거 따가지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에 가면 그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경찰이나 공무원한테 협조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인가 시설은 더 협조를 해줘야죠.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호시설에는 인가받은 시설 플러스 비인가 시설 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도록 해놨고요. 자, 신고 의무를 보면 그 박스가 이제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자 2번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4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없죠. 왜? 아니 세부적으로 공무원을 거기다 의무자로 넣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을 또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넣었다면 이런 존재 2번, 4번은 적시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 신고 의무자 열거돼 있지 않고요. 신고 의무자로 열거돼 있지 않고요. 자, 6번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은 이 실종 아동 등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역에서 미아보호소 담당하는 직원, 어디 놀이시설 이런 데에서 미아보호소 근무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은 실종 아동 등 발견됐어. 그럼 당연히 경찰관에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해요. 업무와 관계 없이가 아니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에게 신고하지 않냐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실종 아동 등이 내 주변으로 왔어. 그 실종 아동 등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TV 연속극 그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오랫동안 불임이 되니까 어느 날 집 앞에 문 앞에 아기가 포재기에 따여서 있는 거예요. 야, 하늘이 내려주셨구나 하고 이제 키워요. 그런 드라마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훔쳐온 다음에 누가 여기다가 갖다 놨다고 뻥치는 건지, 누가 아이 훔쳐서 갖다 놓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처 분명해, 원인 불명예, 실종 아동 등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 진짜 나쁜 행위죠.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이게 실종아동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에요. 실종아동법에서 이거 플러스해서 개인 위치정보 목적에 이용, 개인 위치정보 목적에 이용하고 이것하고 미신고 보호행위, 이것을 5년 이하 5천만 원으로 가장 강하게 처벌합니다. 이 처벌 조항 들어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연속극 이런 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왔던 것이죠. 자, 아래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를 보시면 1번에 경찰 관서장은 실종아동 등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체 없이 수색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왜냐? 간절하게 지금 찾고 있는데 지체 없이 결정해야죠. 그래서 지체 없이 또 강행 규정을 결정해야 된다. 자, 2번에 경찰 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실종 아동법에서 유치 정보 조회할 수 있는 거, 범죄로 인한 경우는 아예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 112에서는 범죄 피해자는 112에서 유치정보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실종 관련해서는 범죄 피해자도 안 됩니다. 범죄로 인한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유치정보 사업자 등에게 실종 아동 등의 유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 아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찰관서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래 따라야 하고요. 자, 3항에 요청을 받은 유치정보 사업자 등은 그 실종 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 유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실종 아동 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협조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강제로 협조해줘야 됩니다. 실종 아동 등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협조해줘야 하고요. 맨 밑에 개인 유치정보 목적의 용도 이용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유치정보 목적에 이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미신고 보호행위하고 그 두 가지를 실종아동법에서 5년 이하 5천만 원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 두 가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한 7, 8분만 하면 이거 다 하는데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 다음 페이지, 저기 505페이지 실종 아동 규칙. 자, 아동등이 18장치죠. 오케이? 근데 그 아동등을 가출인하고 비교해야 돼요. 뭘 비교되냐면 아동등은 실종 당시예요. 근데 가출인은 신고 당시입니다. 아동등은 왜 실종 당시고 가출인은 왜 신고 당시야? 자, 아동등 개념이 실종 아동등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동등, 실종 아동등 반드시 찾아야 돼. 찾으려면 원인 행위를 따져야죠. 그래서 실종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항상 뭐든지 하는 겁니다. 가출인은 성인이 나갔는데 뭘 찾아. 그래서 원인 행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신고 당시로 따지는 것이고요. 자, 그 바로 위에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실종 아동 등이죠. 실종 아동 등 중에서 장기 실종 아동 등. 자,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 아동 등. 신고됐는데 48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 근데 못 찾아. 진짜 어떤 문제가 터진 거죠. 그때 장기 실종 아동 등이라는 개념으로 넣어놓고 더 잘 찾으려고 장기 실종 아동 등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동 등 실종 아동 등은 실종 당시라며 원인 행위. 근데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신고를 접수한 지예요. 아니 왜 이것은 원인 행위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야? 아니 개념 자체가 신고 접수한 다음에 48시간 동안 못 찾으면 장기 실종 아동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48시간을 언제부터 따져? 당연히 신고 당시부터 신고 접수한 지부터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 행위는 이미 48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말뜻상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난 뒤에도 자 바로 위에 찾는 실종 아동 등 있고 보호 실종 아동 등이 있습니다. 자 찾는 실종 아동 등 아동 등이 없어진 거야. 오케이? 찾는 실종 아동 등 보호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가 없는 거야. 아동 등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늘 정상 비정상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종 아동 등은 상당수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저도 근무할 때 진짜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야. 빨리 벗고 막 도망다니면서 아예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이런 소리만 내면서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산에서 발가벗고 뭐 도망다니는 걸 우리가 찾아왔다니. 근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보호자를 못 찾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보호 실종 아동들입니다. 아동등은 있는데 보호자를 찾지 못한 경우 그것이 보호 실종 아동들. 그래서 찾는 실종 아동등은 아이가 없어진 것이고 보호 실종 아동등은 아이는 있는데 보호자를 못 찾은 것이고요. 자 아래 발생지가 있고 발견지가 있습니다. 자 발생지는 중간에 실종 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됐거나 목격될 것으로 추정해서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입니다. 왜 이 장소를 발생지라고 해가지고 중요시하게 생각해? 거기서부터 추적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이야 또는 실종 발생된 지 한 1개월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최종 목격 장소가 무의미하잖아요. 그때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라고 해서 실종 최종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찾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발견지는 1번에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에 좋아. 이건 좋아요.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 자, 근데 2번에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래. 에이씨 그러면 보호 장소라고 이름을 지었어야지 발견지라고 이름을 지어놨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명명을 하나요? 이름 잘못 지어놓고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내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국가인적 수사범죄라는 거 있습니다. 이 국가인적 수사범죄가 뭐냐면 맨 끝에 남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 이게 뭐예요? 자치형적 수사범죄가 아닌 게 국가인적 수사범죄예요. 이것을 뭐하러 이렇게 뻔한 거를 뭐하러 이렇게 정의해놨어? 실무에서는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실종 사건이 발생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청에서 담당을 하죠. 하다가 강력 사건 관련돼 있으면 형사로 또 넘겨버려. 시중수사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형사로 또 넘겨버립니다. 그때 국가인적 수사범죄에 해당해야 여기서 말하는 국가인적 수사범죄가 강력 사건입니다. 강력 사건 해당해야 형사로 떠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자 아래 실종 아동 찾기 센터가 있고요. 장기 실종자 추적팀이 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센터는 이걸 182 센터라고도 해요. 경찰청에서 이 실종 아동 총괄하는 또 신고도 받고 막 하는 이 총괄하는 그것이 182 센터 실종 아동 찾기 센터고요. 장기 실종자 추적팀은 경찰청에도 들 수 있고 시도경찰청에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못 찾은 애들 그냥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 것이 장기 실종자 추적팀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정보 시스템. 자 실종 아동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두 개가 있습니다.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이게 지금 이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지만 앞으로는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바뀌겠죠. 왜냐 이 아동 청소년 여성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아직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바뀌고요. 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및 실종 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를 인터넷 안전드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내부망이고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가 외부망입니다. 그래서 이 야리꾸리 안드림, 인터넷 안전드림 다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우리 경찰관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 그다음에 인터넷 안전드림 홈페이지 이게 외부망. 자, 이 항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인터넷 안전드림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자 밑에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보시면 자 입력 대상이 이게 내부망이잖아요. 내부망이어가지고 실가보
또는 실가무, 보호시설 무연고자, 실가보라고 해도 되고 실가무라고 해도 이게 내부망 입력 대상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저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둘째 줄에 실종 아동 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내부망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실가무 3개를 다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외부망에는 가출인은 빼는 거죠. 왜? 아니 성인이 가출했는데 동네방네 뭐 떠들 필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망 일반 국민들 다 볼 수 있는 건데는 가출인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만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고요. 자, 바로 위로 올라가서 2번 동그라미 2번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 기간이 아가 5 장치 10입니다. 이게 수배 해제한 다음에도 5년간 10년간 보관을 해요. 왜 그래? 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가오 아동 가출인 5년간, 장치 10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여러분 정신장애나 치매 환자는 한 번 나가기 시작해 평생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나갈 수 있으니까 길게 10년간. 아동 가출인은 아동 뭐 조금만 커봐 나갈 리 없죠. 가출인 화해만 해봐 가출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짧게 5년간으로 해놨고요. 대신 디귿의 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리을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합니다. 오른쪽에 3번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해제를 보시면, 자 2번에 여러분 좀 사기당한 것 같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기 금방 한 3, 4분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요. 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해제를 보시면 2항에 다음 각구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해제해야 됩니다. 다만 미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제해야 돼요. 그 미음이 뭐냐면 부모가 보호자가 해제를 요청했어. 그러면 현장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보호자가 자기 보호 대상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해서, 그래서 보호자가 이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는 현장 가서 진짜 아이 돌아왔는지 확인해보고 그 안전을 확인한 후 해제하라는 것이고요. 자, 아래 실종아동 신고 접수를 보시면 1번에 실종아동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 찾기센터, 시도경찰청,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로 접수합니다. 그렇지. 내 애가 없어졌는데 뭐 서면 언제 쓰고 있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 2번에 신고된 조치를 보시면 3번에 경찰 관서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해서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일단 탐문하거나 수색 탐문해서 즉시 통보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하면 분기별 1회 진행사항을 통보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3번의 출생신고 지연 아동의 확인. 경찰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신상카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원래 출생신고가 1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1개월 내에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6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했어. 그러면 일단 경찰관서한테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자, 지체 없이 끝에 해당 아동이 실종 아동인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원래 출생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했어. 그때는 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했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서 출생신고를 했어. 그때는 경찰관서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관서장이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4번에 아동 등 지문 등 정보의 사전 등록 및 관리. 아동 등이 잃어버렸을 경우를 경우에서 대비해서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강제적이야? 아니죠. 임의적이죠. 임의적.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2항에 경찰관서장은 보호자 신청을 받아서 아동 등의 지문, 얼굴 사진 정보를 아래 사전 등록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밑에 의사에 반해서 수집할 수는 없고요. 임의적인 작용입니다. 임의적인. 자, 아래 가출인을 보시면 신고 접수 1번에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되고, 그래서 가출이건 실종이건 다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2항에 경찰서장은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며,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가출에 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여기 입력하는 게 프로파일링 시스템이에요. 인터넷 안전드림은 아닙니다. 오케이? 가출인은 내부망에만 입력하지 외부망에는 입력하지 않으니까 가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부망. 자, 오른쪽 신고에 대한 조치를 보시면 1번의 둘째 줄 끝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게 뭐 통지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귀가 여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귀가했으면 더 이상 찾지 않는 것이고, 귀가하지 않았으면 계속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가출인은 잘 안 찾죠. 우리가 찾게끔은 돼 있지만 소극적으로 찾죠. 그래서 아까 실종 아동은 처음에 수사를 했으면 바로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그 이후에는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하면 분기별 1회 통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가출인은
단기별 1회 보호자한테 뭐 통지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여부를 확인하래요. 그래서 귀가했으면 이제 명단에서 지우는 것이고 귀가하지 않았으면 계속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이제 남겨두는 것이고요. 자, 사망을 보시면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 가출 신고가 되어 있음을 그 사람한테 고지하고 보호자에게도 통보합니다. 대신 가출인이 거부한 때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서울 우리 관악구에서 가출했어. 근데 부산에서 발견됐어. 그러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했을 거 아니에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발견했어. 그럼 누가 보호자한테 연락해줘야 돼? 해운대 경찰서에서 발견한 곳에서 연락해줘야 돼요? 관악경찰서에서 연락해줘야 돼요? 관악경찰서에서 연락해줘야 됩니다. 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딘지 안 가르쳐줘야 되거든. 근데 해운대 경찰서에서 딱 전화해가지고 보호자시죠? 여기 해운대 경찰서인데요. 저기 가족 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 해운대 경찰서인데 장소는 가르쳐줄 수 없어요. 지가 해운대에서 경찰에 전화했으니까 해운대에 있는 것을 가르쳐줘 버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은 자기가 집 나갔어. 자기의 위치를 가르쳐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자기 위치라는 개인정보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최초 접수한 경찰 관서에서 통보를 해주면서 발견된 사람이 원치 않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발견됐는지 얘기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통보를 해줍니다. 아래 7번의 초동조치 및 추적수사를 보시면 현장 탐문 및 수색, 자, 찾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발생 신고를 접수, 이첩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지정해서 탐문 수색하도록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찾고 있기 때문에 즉시 탐문 수색하도록 해야 되죠. 자, 맨 밑에 3,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보시면, 자, 실종수사 조정위원회가 여청에서 실종사건 담당하다가 강력범죄랑 연관돼 있으면 형사로 떠넘기려고 할 때 거치는 것이 실종수사 조정위원회입니다. 자, 근데 경찰서장은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의 수색 추적 중 인지된 국가경찰 수사범죄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실종수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인데 운영할 수 있다예요. 원래 위원회는 둔다. 설치 운영한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하지. 위원회를 규정하면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건. 근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또 있어. 그리고 있는 것이 감사, 감찰, 그 다음에 공적실. 오케이? 감사, 감찰, 공적실. 공적실의 이 실이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그래서 감사, 감찰, 거기 심의회 있는 거. 그 다음에 공적실, 공개수배위원회. 적행정위원회인데 모든 적행정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공모법상 적행정위원회. 국가공모법에서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적행정 운영 기준 대통령령에서는 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적실의 실종수사 조정위원회 운영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위원은 여청과장, 형사과장 등 과장 3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청과장, 형사과장이 있어야죠. 여청과장이 형사과장한테 지금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형사과장은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 좀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위원회는 경찰서 여청과장이 회부한 국가경찰 수사범죄 의심 사건의 범죄 관련성 여부 판단 및 담당 부서를 결정합니다. 여청에서 형사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사항에 여청과장의 안건 회부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 빨리 담당 부서를 빨리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엄청 중요한 실종아동 이것이 강력범죄로 인한 것이건 인하지 않은 것이건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을 정해야 돼? 그러면 빨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아래 실종 유기경보 체계 구축 운영을 보시면 실종 경보, 유괴 경보, 다 이 경보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전광판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택시 운전사들의 DMB 화면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막 알리는 거야. 그것이 실종 경보, 유괴 경보입니다. 자, 실종은 강력 범죄가 아닌 경우, 유괴 경보는 강력 범죄인 경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1번에 실종 경보는 여청과장이 담당입니다. 유괴 경보는 형사과장이 담당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실종경보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시도청장입니다. 요청을 경찰서장이 할 수 있어요. 시도청장 관할로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래? 유괴경보, 강력범죄 연관돼 있는데 경보 울려봐. 경찰에 신고됐다는 것을 알면 유괴한 사람이 죽여버리죠. 그래서 저 한 5년 전쯤에 대구에서 택시기사 딸이 납치됐어요. 납치됐는데 몸값을 요구했죠. 몸값을 요구하면서 트렁크에다 신고 다니다가 이렇게 어디 딱 정차했는데 의심되는 차량의 번호가 다 나오지 않고 두세 개만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딱 서 있는데 번호가 조금 비슷해.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우리 형기대차가 가다가 반대편에 이제 그 택시가 서 있는데 택시가 아니고 택시기사 딸이 납치됐고 그냥 승용차 안에 트렁크에 이제 실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차에 대해서 현기차가 막 지나가다가 좀 비슷하네. 딱 거기서 서가지고
서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딱 덮쳤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딱 서가지고 야 막내 한번 갔다 와봐 그런 거야. 막내가 똘레똘레 가서 가니까 그 새끼가 뭐 형기 대처가 갑자기 서가지고 한 명이 오니까 확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면서 죽여버렸어요. 납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경찰에 신고됐다는 것을 알면 내가 추적되니까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종 경보건, 유괴 경보건 굉장히 신중하게끔 하게끔 시도청장이 발령할 수 있고 그 발령 요청을 경찰서장이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경찰청장은 끝에 실종 유괴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앞에 당구장 표시에 발령권자는 시도청장, 요청권자가 경찰서장이고요. 아래 실종경보, 유괴경보 발령 요건을 보시면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유괴경보도 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종경보, 유괴경보건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래? 이거 경보 알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유괴경보, 경보 발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종경보는 강력사건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종경보는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뒤에 강력사건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종경보건, 유괴경보건 다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유괴경보 다에 국수본부장 승인까지 받아서 하래요. 왜냐? 유경보는 진짜 사람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수본부장 사전 승인까지 받도록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